생각과 사유는 무엇이 다른가? 그리고 우리는 왜 사유를 해야 하는가? 너무나 당연해 보이지만 대답하기 쉽지 않은 질문이다. 우리는 평소에 너무나 많은 생각들을 하고 살아간다. 하루에도 수없이 떠오르는 생각들로 인해 도무지 생각이 정리되지 않는다. 과연 나만의 생각은 있기는 한 걸까? 늘어나는 정보와 지식, 그리고 컨텐츠들은 나의 복잡한 생각을 더욱 어지럽힌다. 저자 박웅현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가 평소에 감명 깊게 읽었던 책들을 자세히 소개하며 사유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책의 내용을 음미하며 읽는 천천히 읽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책을 천천히 읽으며 그 안에서 자신과 대화하는 자신만의 읽기 방식인 오독을 권장한다. 즉, 독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책에 감추어진 비밀스러운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해석의 방식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독서를 통한 사유는 나만의 해석이고 해석은 창조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책을 천천히 읽으며 나의 감정이나 생각을 되새겨보는 과정이 바로 사유라는 것이다. 독서를 통해 무언가를 안다는 것은 무엇이고 깨닫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 스스로 한번 반문할 필요는 없을까? 독서와 학습은 객관적인 알매 과정일 뿐이다. 이를 객관적인 재료로 하여 여기에 사색이 더해질 때 주관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알미란 깨달음을 위한 조건에 불과하며 이는 지식과 지혜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선 읽기만 하지 말고 읽은 것을 느껴야 하며 왜라는 질문을 통해 나만의 의미를 만들어 가야 한다. 이는 주체적인 사색 없이 모든 걸 책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책은 얼어붙은 정신과 감수성을 깨는 도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맞닥뜨리는 문제에 대한 고민과 생각이 먼저 선행되어야 사유로 이어지며 생각에서 사유로 발전하는 과정에는 단편적인 생각들을 연결하는 도구인 질문이 수반된다. 질문을 통해 연결된 생각들이 바로 사색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인류는 진보해왔다. 즉, 생각을 통해 알게 된 지식을 사유를 통해 깨달을 때 비로소 현실을 느끼고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유를 통해 스스로 발견한 이러한 해석의 중요성에 대해 마르셀 프루스트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이렇듯 새로운 예술가, 즉 독창적인 해석자가 나올 때마다 우주는 무한대로 증가한다. 400년 전에 죽은 렘브란트에게서 나온 빛이 현재 우리들의 삶을 훤히 비춰주고 있기 때문이다. 세속화된 자본주의가 극한으로 치달으며 본능적인 욕망이 나를 압도하는 시대, 우리는 사유의 힘을 점점 더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저자는 이에 대해 일상의 아무것도 아닌 것에 주목하는 힘이 바로 관찰과 사유의 뿌리가 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인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순간에서 그만의 독특한 의미를 잡아내는 시적인 순간의 포착이 필요하다. 일상에서 포착되는 나만의 따뜻한 시선이 사유의 힘이 되는 것이다. 한 예로 시인 곽재구는 시골 포구의 허름한 배들을 보며 다음과 같은 시선을 잡아냈다. 선착장에 정박된 평범한 배들의 이름에 담긴 의미가 그의 시선을 통해 그리움으로 포착된 것이다. 그가 발견한 그리움의 이야기는 그만의 사유를 통해 끝없는 드라마가 된다. 이러한 시선은 일상의 아름다움을 읽어낼 수 있는 힘이 되었고 사유를 통해 언어로 완성되었다. 이렇듯 지식이나 정보는 밖에서 들어오지만
지혜는 내 안에서 우러나오기에 사유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내 안에서 자생적으로 우러나오는 것들을 건져내지 못한다. 그냥 잠깐이라도 가만히 앉아 복잡한 생각들을 정리해보자. 속도, 성장, 성취에 쫓겨 정신없이 살아가는 세상, 그 어느 때보다 사유의 가치가 중요해진 세상이 되었다. 우리 인생을 직선으로 놓고 보았을 때 구할은 이미 존재하는 기존이다. 나의 타고난 삶의 조건 등 대부분의 것은 기존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이미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나머지 일할인데 그것의 구할은 이미 완성되어 있는 기성이다. 각자의 나이나 경험 등 살아오며 이미 지난 것들이다. 그러고 나면 남는 것은 일할의 일할, 바로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미성이다. 그것은 바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나의 하루이자 일상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집중하고 사유해야 하는 대상이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집중해야 하는 삶의 모습에 대해 톨스토이는 살아갈 날들을 위한 공부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직접 내가 물성을 느끼며 만지거나 실제로 경험하면서 느끼는 것은 책으로 보거나 머리로만 생각한 것과는 다른 행복한 사유의 방법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톨스토이의 위 문장처럼 현재의 삶이 축복인데 우리는 늘 다른 곳, 다른 때에 행복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 거기서 우리는 온전하게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또 다른 곳을 찾아서 헤매고 다니지는 않을까? 그러면서 매번 애써 불행을 자초하지는 않는 걸까? 사유의 대상은 항상 지금 여기에서 나로부터 시작된다. 비슷한 얘기가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묘명에 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두 가지를 뽑으라면 아마 죽음과 신에 관한 질문일 것이다. 저자는 1417년 근대의 탄생에 나오는 죽음에 관한 한 구절을 소개한다. 우리의 죽음을 이렇게 준비하자는 얘기다. 이렇듯 1417년 근대의 탄생은 우리의 삶 혹은 요즘 시대에 왜라는 질문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해주는 책이다. 또한 이 책에서는 근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중세 사람들이 가졌던 신에 대한 관념에 대항해서 던진 과감한 질문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러한 생각은 신 중심의 중세 시대에서 인간 중심의 르네상스 시대로 건너가는 다리가 되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이후 다시 인본주의로 돌아오는 데에 책을 통한 질문과 사유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책 속에는 이런 문장도 있다. 생명체가 신의 정밀한 계산이나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라기보다 일탈의 과정을 통해 탄생된다는 얘기다. 이렇게 질문 하나로 시작된 생각들이 모여 거대한 사유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의 대한민국은 과연 중세시대를 닮았을까?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를 닮았을까? 우리는 지금 질문이 그리고 사유가 살아 숨쉬는 시대를 살고 있는가?